어머님 이런 식으로 주무시고 가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아가씨네는 왜 안 가셔? 엄마 암 수술한 환자잖아, 아직. 그리고 오늘은 진료가 밀려서 어쩔 수 없었고. 병원 오실 때마다 밥하고 청소하고 거실 치우고 우리 집이 호텔도 아니고 진짜. 그리고 내가 무슨 식모야? 그래서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라고 했잖아. 그것도 어려워? 엄마가 이 집 살 때 보태주신 게 얼만데? 너는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 엄마가 우리 집에 몇 번이나 왔다고. 그러니까 집 사주면 다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냐고 도대체. 반찬 가게 가서 사오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만 좀 해. 엄마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난 이제 진짜 싫어. 오늘의 사연은 갑상선암 수술 후 서울병원에 정기검진을 다녀야 하는 어머니가 아들 집을 찾았다가 호텔도 아니고 왜 자꾸 오냐는 말까지 듣고 결국 스스로 관계를 끊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경자 어머니에게 작은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박경자 어머니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선택. 그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박경자, 올해 65입니다. 갑상선암 수술을 한 게 벌써 3년 전이네요. 그 뒤로는 6개월마다 서울 올라가서 정기검진을 받아요. 1년에 딱 2번. 봄, 가을. 딱 그때만 검진 전날 올라갔다가 하루 자고 내려옵니다. 처음엔 딸 집이랑 아들 집 번갈아 갔어요. 근데 딸네 손자가 고3이 되면서 엄마, 올해는 오빠 집에 가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중요한 시험 앞두고 예민할 수 있으니까요. 아들도 올해는 그렇게 하자고 하더군요. 아들 집은 결혼할 때 제가 2억이나 보태줬어요. 대출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하던 말에 그냥 통장에 있던 거 다 털어서 보태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도 그때는 눈물까지 보이더니 요즘은 말투가 참 건조해졌어요. 이번에도 병원 예약 날짜에 맞춰 미리 전화를 했죠. 도윤아, 엄마, 화요일에 병원 가야 돼. 월요일 저녁에 갈게. 내 엄마 집사람한테도 얘기해 놓을게요. 늘 그렇듯 간단한 통화였어요. 그날도 구미에서 아침 일찍 나섰어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그냥 마음이 쿡쿡 쑤셨습니다. 이게 병 때문인지 나이 들어서 그런 건지 아들 집 가는 길인데도 마음이 가볍지 않고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수진이가 문을 열면서 말하더군요. 어머님 오셨어요. 오늘도 주무시고 가시는 거죠? 말끝이 이상했어요. 그 오늘도라는 말에서 그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움찔했죠. 식탁엔 그릇 2개가 그대로 있었어요. 밥을 먹었는지 묻고 싶었지만 괜히 그 말 한마디에 제 밥까지 챙겨야 되는 분위기가 될까봐 그냥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편할 것 같아서요. 방은 따뜻했고 수진이는 무표정하게 이불을 꺼내줬습니다. 목이 말랐지만 냉장고 열기가 망설여졌어요. 그냥 물 한 잔인데도 그거 하나 꺼내 먹는 것도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참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문 여는 것조차 허락받아야 할 일 같아서요. TV도 작게 틀었어요. 뉴스 볼 때 소리 줄이고 중간에 멈추고 제가 왜 이렇게 조심을 해야 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녁 늦게 아들 도윤이가 퇴근해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수진이는 말도 없이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와 있는 거 알면서도 그때까지도 물 한 잔 내오질 않았죠. 빈말이라도 식사하셨냐는 그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그냥 아들 밥상부터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도윤이는 손 씻고 나오다가 거실에 앉은 저를 보고 말했어요. 엄마, 식사하셨어요? 아니, 안 먹었어. 제 말에 수진이 손이 멈칫했어요.
그러더니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하더군요. 어머님 말씀 안 하셔서 드시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쩐지 그 말이 꼭 알아서 좀 드시고 오시지 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며느리가 당연히 불편할 거란 걸 아니까요. 그날 밤 거실에 이불을 깔고 누웠습니다. TV는 켰지만 소리는 껐어요. 괜히 소리 때문에 민폐를 줄까 싶어서요. 그리고 가방 안에는 애들 주려고 가져온 들기름이 들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형식적인 말만 하지 다른 얘기는 일체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줄까 말까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다시 지퍼를 닫았습니다. 괜히 뭐 하나 더 꺼냈다가 반응이 안 좋을까 괜시리 의기소침해져서요. 그날 밤은 그렇게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그렇듯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서 거실에 깔았던 이불을 조심조심 깨웠어요. 혹여 이불 털다가 소리라도 날까봐 살살 눌러가며 접었죠. 아들 집에서는 그런 것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아침밥은 따로 차려주질 않길래 식탁 옆에 남겨진 반찬 중에 김치랑 달걀 프라이만 꺼내 먹었어요. 물도 마시고 싶었지만 냉장고 여는 것도 괜히 신경 쓰였어. 그냥 버스 타면서 샀던 생수로 때웠습니다. 그 집에선 뭐 하나 꺼내 먹는 것도 누구 허락을 받고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저는 괜히 서둘러 나갔고 9시 반쯤 돼서 예약 시간보다 빨리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기검진이라 늘 하던 건데도 병원 문을 들어설 때마다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간호사가 다가오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급한 수술이 잡혀서요. 오늘은 오후 2시쯤이나 돼야 가능하실 것 같아요. 오후 2시. 그러면 집에 내려가는 건 무리였습니다. 병원 끝나고 버스 타고 구미에 내려가면 밤 10시는 넘겠더라고요. 순간 멍해졌습니다. 이제 어디 가서 4시간 넘게 기다려야 하나. 괜히 마음이 허해졌습니다. 도윤이네 집에 다시 가기엔 망설여졌어요. 며느리 혼자 있는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건 괜히 서로 불편할 것 같았어요. 아이의 말도 꺼내기 싫었죠. 그래서 딸한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혜진아, 엄마 지금 서울인데 진료 시간이 밀려서 시간이 좀 남았어. 혹시 지금 집에 있니? 딸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 오늘 김서방 쉬는 날이라 지금 집에 있어. 근데 왜 갑자기 시간이 밀린 거야? 기다리는 사람은 어떡하라고? 급한 수술이 잡혔다나. 진료가 오후로 바뀌어서 좀 떠도는 중이거든. 오빠네 다시 가요. 엄마, 시간이 한참 남았잖아. 내가 괜히 또 가면 수진이 불편할까봐 그렇지. 엄마는 오빠 집 살 때 돈도 줬는데 그 정도도 못해? 엄마는 오빠네한테는 유독 그런 말을 잘 못하더라? 그래, 혜진아, 알았어. 걱정 말고 혹시나 해서 전화해 본 거야. 너 일 봐. 저는 급하게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괜히 걸었나 싶더라고요. 카페라도 가볼까. 그런데 요즘 카페는 기계로 주문하는 곳이 많아졌더라고요. 지난번에 줄 서 있다가 앞에서 당황한 적이 있어서 그 뒤론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니 벤치가 하나 보였습니다. 일단 그냥 거기에 앉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가슴은 왜 그렇게 쓸쓸한지. 그 시간 동안 혼자 가방 끌어안고 앉아 있었어요. 가방 안에 들기름 한 병이 여전히 들어 있었죠. 들기름 핑계로 다시 도윤이네 들어가서 좀 쉬다가 나와야 하나 오만 생각을 다 했지만 어제의 며느리 표정이 떠올라 이내 그런 생각은 지웠습니다. 지리도 잘 모르고 보이는 공원에서 일단 대충 시간 보내고 마트도 괜히 들어갔다 나오고 하면서 간신히 시간을 때웠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결국 다시 병원에 갔고 검사실로 들어가서 피 뽑고 초음파 보고 담당 의사와 간단히 진료까지 마치고 나오니 시간이 벌써 4시가 넘었더라고요. 손목 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집으로 한 번에 가는 버스 시간은 이미 지나버렸고 저녁 무렵이나 밤 늦게 다니는 버스도 중간에 갈아타야 하는데 그건 암 수술 이후로 체력이 많이 떨어진 저에겐 무리였어요.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아, 병원에서 진료 마치고 나오니까 벌써 4시가 넘었네. 이래가지고는 구미까지 못 내려갈 것 같구나. 어쩔 수 없이 하루만 더 자고 가야 할 것 같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이 안 들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짧은 숨 고르기 같은 침묵이었어요. 아, 네 엄마 알겠어요. 그 한마디에 마음이 쿵 내려앉더군요. 그 알겠어요가 왜 그렇게 허전하게 들리는지. 그 말이 괜찮아요가 아니라 하룻밤 또요? 처럼 들렸습니다. 그래도 또 상처받기 싫어서 수진이한텐 네가 말해줘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인터폰 눌러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더니 수진이가 느릿하게 문을 열더군요. 문틈으로 얼굴만 내민 채 오셨어요. 그 말이 어찌나 차갑게 들리던지요. 진료가 좀 늦어져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하루만 더 있다 가야 할 것 같구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수진이는 짧게 고개만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도윤이는 아직 퇴근 전이었고 집 안엔 이상할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TV도 꺼져 있었고 창밖엔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죠. 거실 한쪽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앉았는데 집안 공기가 왠지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돌아다닌 피로보다 그 공기가 더 무겁게 저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수진이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솥 여는 소리, 찌개 뚜껑 여는 소리가 괜히 더 크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 하나하나가 마치 당신 때문에 또 일어나서 한 끼를 차려야 하네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러다 숟가락을 식탁에 놓는 소리가 쨍 하고 울렸습니다. 괜히 놀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고의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그날따라 수진이의 행동은 유난히 거칠었습니다. 잠시 후 도윤이가 퇴근에 들어왔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오늘 진료 괜찮았어요? 응, 별말은 없었고 그냥 6개월 뒤에 또 오라 하시네. 그래요, 고생하셨어요. 그 말 한마디는 참 고맙더군요. 하지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엌에서 수진이가 말없이 식탁에 반찬 접시를 탁탁 내려놓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마치 왜 나는 또 이걸 하고 있어야 하나? 왜 당신은 눈치 없이 편하게 대화하고 있냐? 그런 마음이 반찬 하나하나에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식사 중에도 수진이는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반찬도 평소보다 훨씬 간단했어요. 깍두기, 멸치볶음, 계란찜. 그나마 찌개는 아마 점심에 그린 걸 다시 데운 것 같았습니다. 저도 조심스레 수저를 들었습니다. 반찬을 집기도 조심스러웠고 물 한 컵 따라 마시는 소리조차 조용히 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식사가 끝나고 나서도 수진이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식기를 씻는데 물 흐르는 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커다랗게 들렸어요. 저는 조용히 거실에 이불을 폈습니다. 수진이는 이불도 꺼내주지 않았어요. 어제 썼던 이불을 제가 그대로 접어놨던 자리에 다시 펴고 슬리퍼를 벗고 들어 누웠습니다. TV는 켰지만 소리는 줄였습니다. 어제처럼요. 이 집에서 저는 거실 공기 하나도 허락 없이 마시면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가방 안에 들기름 병은 여전히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이 퇴근할 때 꺼내서 이거 집에서 짜온 거다. 수진이도 좋아했잖아. 그 말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분위기가 더 어색해질 게 뻔했어요. 그냥 지퍼를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집안 공기마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이불 위에 누워 있는데도 눈은 도무지 감기지 않았습니다. 몸은 너무 피곤한데 이상하게 잠이 쉽게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결국 겨우 잠이 들었는데 잠시 후 문 너머로 들리는 말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방 안에서 조용히 하지만 날카롭게 주고받는 아들과 며느리 목소리였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또 주무시고 가시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아가씨네는 왜 안 가셔? 엄마 암 수술한 환자잖아 아직. 그리고 오늘은 진료가 밀려서 어쩔 수 없었고. 병원 오실 때마다 밥하고 청소하고 거실 치우고 호텔도 아니고 진짜 내가 무슨 식모야? 그리고 반찬은 반찬 가게에서 사라고 했잖아. 그것도 어려워. 엄마가 이 집 살 때 보태준 게 얼만데 너는 고마운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집 사주면 다 이렇게 해야 해? 내가 이 짓을 왜 해야 되냐고 도대체. 반찬 가게 가서 사오는 건 쉬운 줄 알아? 그만 좀 해. 엄마가 들으면 어쩌려고 그래? 들으라고 하는 거야. 난 이제 진짜 싫어. 그만하라니까? 항상 나만 불편해. 당신은 모르지. 엄마가 수술하고 우리 집에 온 게 3년 동안 5번은 될까? 그것도 어려워.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호텔도 아니고 왜 자꾸 여기로 오냐? 난 이제 진짜 싫어. 라는 그 말들이 이불을 뚫고 그대로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저는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민폐 같은 존재인가 봅니다. 저는 그냥 조용히 이불을 더 덮었습니다. 입을 꼭 닫은 채 숨도 쉬기 힘들 정도로 제 몸을 웅크렸어요. 불편할까 봐요. 제 존재가 더 눈에 띌까 봐요. 그날 새벽, 방문이 닫힌 채 다시 고요해진 집안. 하지만 제 귀에선 그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또 자고 간다고? 호텔도 아니고. 아침이 되자 손녀 다인이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아직 안 가셨어요? 응, 버스 시간 맞춰서 나가려고. 다인이는 슬리퍼를 끌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또 아빠랑 싸웠어요. 할머니 온다고 해서 엄마가 지긋지긋하대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뭔가 툭 하고 주저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손녀마저 무심코 그런 말을 한다는 건 이 집에서 제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얘기되고 있는지를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날 아침 아들 내외가 나오기 전에 저는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입고 왔던 옷, 속옷, 약봉투,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기름병을 꺼내다 말고 다시 넣었습니다. 그건 다음에도 꺼낼 일이 없을 것 같아서요. 집으로 내려온 뒤로도 며칠 동안은 마음이 붕 떠 있었습니다. 방 안에 앉아도 텔레비전을 틀어도 그 집에서 들었던 말들이 귓가에 남아 있었어요. 호텔도 아니고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할머니 때문에 엄마가 지긋지긋하대요. 그 말들이 자꾸만 어딘가를 핥히는 것처럼 속이 쓰렸어요. 그동안 그렇게까지 제가 민폐였나 싶고 그래서였는지 다음 병원 일정이 잡혔을 때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윤이한테도 딸 혜진이한테도요. 대신 숙소 예약 사이트를 켰습니다. 예약을 어떻게 하는 건지 어려웠지만 더듬더듬 해보았습니다. 병원 근처에 있는 작은 모텔 하나. 이불이 깨끗해 보이고 이뷰의 사장님이 친절하다고
적혀 있는 곳으로 골랐어요. 금요일 진료라 목요일 저녁에 올라가야 했는데 그날도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 이번엔 혼자 해보자. 어쩌면 내가 그동안 애들한테 너무 의지했는지도 몰라. 서울역에 도착해 택시를 탔고 숙소 앞에 내리니 벌써 어둑해졌어요. 간판 불빛이 약간 깜빡거리는 게 낯설었지만 방 안에 들어서니 오히려 편하더라고요. 누구 눈치도 말소리도 냉장고, 열대, 움찔할 필요도 없는 공간에서 이불을 제 손으로 펴고 TV 볼륨도 마음대로 조절하면서 저는 그제야 조금 편히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갔습니다. 검사받고 상담받고 별다른 이상은 없다는 말 듣고 근처 시장을 조금 돌다 내려가려는데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혹시 병원 가는 날 아니에요? 응, 오늘 예약 있어서 어제 올라왔지.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디서 주무신 거예요? 우리 집으로 오시지. 저는 그 말에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됐어. 이번엔 숙소 예약했어. 혼자 다니는 게 더 편하더라. 다음부터도 그럴게. 엄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일은 무슨 이 나이쯤 되면 말이야. 어디 가서 민폐되는 게 제일 싫어지더라. 그냥 혼자가 좋아. 아들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그 침묵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았지만 굳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저는 다시 고속버스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누구에게도 잘 도착했다라는 연락은 안 했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주지 못하고 부엌 한켠에 우두커니 세워놓은 들기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엔 다시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었어요. 그 들기름이 제 마음 같더라고요. 건넬 곳도 없고 받아줄 손도 없는 그런 물건요. 저는 조용히 싱크대를 닫고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공간이 오랜만에 참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벌써 가을 공기가 들이치는 걸 보니 또 명절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달력 위에 추석이라는 글자가 딱 보이자 마음속에 작은 한숨이 올라왔습니다. 이맘때쯤이면 도윤이한테서도 혜진이한테서도 연락이 옵니다. 엄마, 뭐 도와드릴 거 있어요? 엄마, 언제 갈까요? 형식은 늘 그렇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현실은 똑같았지요. 제가 준비하고, 제가 차리고, 제가 치우고, 그러다 올해도 도윤이에게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토요일에 내려갈게요. 저는 한참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번호를 눌러 전화를 했습니다. 도윤아, 네, 엄마. 이번엔 오지 마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추석 말이다. 이번엔 안 와도 돼. 아니, 안 왔으면 좋겠다.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숨소리가 잠시 멎었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일은 무슨, 그냥 나도 좀 쉬고 싶다. 명절이라고 늘 누가 오고 가고, 그게 너무 익숙해졌긴 한데, 이젠 지치더라.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이젠 내가 내 시간 좀 갖고 싶어서 그래. 도윤이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 말고 일단 알겠어요. 라고 낮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딸 혜진이한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이번에 엄마가 오지 말라고 했다 하던데. 응, 그랬다. 왜? 어디 불편해? 병원 다녀와서 무슨 얘기 들으신 거야? 아니야, 오히려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지. 그래서 더 확실히 느꼈어. 이젠 나한테 좀 신경 쓰려고. 엄마, 혜진아, 명절이라고 꼭 모여야 하진 않아. 엄마는 그냥 그날 아침에 뜨끈한 국 끓여서 혼자 밥 먹고
라디오도 듣고 그럴래? 그래도 우리 잠깐 들를게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정말로. 그 말 끝에 혜진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지만 저는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이 조용함을 부탁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은 정말이지 평화로웠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고 전화도 덜 울렸고 문 앞에 신발도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대신 주방에서 들리는 국 끓는 소리,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이 저를 위로해 줬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명절날 누구도 돌보지 않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제 밥상 앞에 앉아 뜨거운 된장국 한 숟갈을 들이켰을 때 마음속에서 아주 작게 잘했어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서 놀랍도록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누가 뭐 해달라는 전화도 없었고, 그게 처음엔 낯설다가 어느 순간부턴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라디오를 틀고 커피를 내리고 제가 먹고 싶은 반찬 하나를 천천히 만들어 먹는 일상. 병원 예약 문자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숙소 예약 앱을 켜게 만들었고, 그게 저에겐 새로운 습관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도윤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밥 한 끼 하실래요? 웬일이냐? 다인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리고 수진이도 요즘 좀 신경 쓰더라고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초가을 볕이 담장을 타고 부드럽게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렇구나, 다인이는 잘 지내지? 응, 잘 지내요. 그 말에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엄마, 오랜만에 얼굴 뵈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생각해 볼게. 전화를 끊고 며칠 후 문자 한 통이 왔습니다. 토요일 12시 저희 집에서 점심, 다인이도 기다려요. 저는 끝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리더니 택배 상자가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윤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김이며 미역이며 냉동 손만두며 딱 보아하니 수진이가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상자를 부엌에 두고 잠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도윤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택배 잘 받았다. 아, 네, 다행이네요. 수진이가 보냈어요. 수진이한텐 고맙다고 전해줘라. 근데 다음부턴 안 보내도 된다. 나 혼자 있는 거 이제 익숙해졌다. 도윤이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도 요즘 좀 미안해하긴 해요. 딱히 표현은 안 하지만. 표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마음이 있으면 말이라도 해야지. 근데 괜찮아. 이제 와서 그런 거 따져서 뭐 하겠니? 그때 옆에서 다인이가 전화기를 뺏듯 받았는지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인이. 할머니, 엄마가 요즘 조심하래요. 할머니랑 얘기할 때 말 조심하라고도 하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쿡 하고 아팠지만 그보다 더 선명한 건 얘네들은 아직 그대로구나 하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말로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면서 애 입을 통해 조심하라고 흘리는 방식. 그 방식이 예전 그대로였어요. 다인아, 고마워. 근데 있잖아. 다인이 엄마한테 말 좀 전해줄래? 네, 할머니는 요즘 혼자 있는 게 좋아.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응, 알겠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가서 커피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이며 미역이 담긴 박스를 조용히 문 옆에 뒀습니다. 냉장고엔 이미
제가 해둔 반찬들이 차곡차곡 들어 있었거든요. 이젠 저를 챙기는 일에 미안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는 이 고요함이 지금 제겐 가장 따뜻한 위로가 되어주니까요. 앞으로는 더는 서럽지 않게 조용히 저를 돌보며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도 스며들었다면 한 번쯤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돌보고 있는가 하고요. 서로 다른 자리에서 각자의 고요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부디 덜 아프고 덜 서럽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황혼의 늪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세요.